최근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북한까지 핵무기들, 일명 핵폭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국가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전술 핵배치가 아닌 한국의 자체 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세 곳에서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지하 경납고를 300개 이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중국이 경납고 전체에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총 핵무기 수는 현재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수와 비슷해지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해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제공받으며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의식한 움직임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돌 교수는 중국은 분명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핵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며 보유수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책 전문가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야말로 향후 미국이 가장 많이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지적했죠. 미국은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은 이후 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오바마나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며 기존 핵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 불참을 선언하고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보유 계획을 진행하는 등 세계 핵안보 질서가 요동치자 미국도 핵 증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실전 배치 핵탄두를 늘려라, 핵 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도 열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만큼 북중러의 핵폭주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북중러와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한국에겐 없으며 미국의 핵정책 선회에서 핵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트럼프와 반대로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약 75조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죠.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을 향해 어떤 기회도 잡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촉발된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협조하며 핵무장에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굳이 미국과의 협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주변국의 연쇄적인 핵개발, 도미노를 부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래 들어 경제적으로 고속성장한 중국의 빠른 무력 증강이 북한보다 더 동북아 정세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데다 유일 강대국 지위가 도전받는 미국의 불안감으로 한국 역시 국방력 강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은 빠르게 끌어올려졌고 미국에게는 한국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잠수함 건조까지는 양해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턱없이 부풀려 한국에게 부담을 씌우려는 트럼프의 주장도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을 키우는데 큰 몫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핵무장의 필요성은 한국 내 일부에서만 일었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죠. 다만 핵잠에 관해서는 기술을 가진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에서 관련 기술 판매 목적에 관심을 드러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고해 보였으므로 그뿐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에 관해서는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위한 시동만 건 상태였으나 정권 교체와 더불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미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동북아 정세도 가파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온적 태도로 전환된 한국보다 미국 쪽이 더 다급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과 자체 핵보유 열망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1월에서도 72.8%의 한국 국민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죠.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익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안보에 있어 비상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를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평화 협약을 맺으려고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는 핵무장도 결국에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화공존 안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마디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 자체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국의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초적인 핵무기는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핵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면 북미와 북일 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줄어들어 한미 관계는 더욱 평등해질 것입니다. 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의 핵균형도 이루어져 한국은 북핵의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고 있고 국가적 긴급 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건으로 삼으며 연일 긴급 회동과 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것이라면 모조리 빼앗아왔고 오히려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는 중국은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핵승인을 하게 되면 미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죠. 중국 측은 지난 4월 16일 로이터 회견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겁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4월 25일엔 서해 북부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했는데요. 결국 중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는 한국을 파트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이 6번째 시험 비행에서 불타지 않고 대기권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사장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머스크와 포옹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주 관련 산업에 굉장한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번째 시험 비행에서 1단부 추진체 회수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서는 로켓팔로 추진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단부 스타쉽은 60여 분간의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인도양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착수 직전까지 2단부가 폭발하지 않았고 수직으로 착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역대 최강의 발사체로 꼽힙니다. 발사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 추력이 가장 강합니다. 1700만 파운드 약 7700T의 추력을 냅니다. 이는 보잉 747 항공기 63대가 내는 추력과 같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탑재 중량 역시 최고로 스타쉽은 고도 200km의 지구 저궤도에 150T의 탑재체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단부 또한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한다는 것이 스페이스X 측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을 발사 후 성공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화성 개척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발사체를 회수했다는 것은 우주 역사상 큰 기술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대에 재착륙한 로켓을 다시 쏘려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처럼 메카질라를 이용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발사체 발사 비용도 대폭 줄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로켓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절감돼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로켓은 스타링크 위성을 한꺼번에 더 많이 쏘아 올리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스스로 자세와 출력을 조절하며 정확한 지점에 착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단 로켓은 전체 발사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를 회수하고 옮기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관련 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산하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시험용 발사체 제작에는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시스템 종합에 약 200억 원, 엔진 제작에 50억 원이 들며 시스템 종합은 진행 중이고 엔진은 내년 연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쌍의 시험용 발사체를 만든 뒤 2027년 고도를 늘려가며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등 많은 로켓이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그을음이 많고 재사용을 한다면 매번 엔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의 기본 개념에 적합합니다. 메탄은 지난 13일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물질입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스타쉽도 메탄을 연료로 씁니다. 당시 스타쉽 1단 로켓인 높이 70m짜리 슈퍼 헤비는 발사 뒤 7분 만에 역추진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대로 귀환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한데요. 그럼 한국판 스페이스X는 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재사용 우주 발사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KAI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 9 및 스타쉽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물론 재사용 우주 비행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KAI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도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로템과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 상업화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젠 전 세계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사용 발사 기술과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끄는 뉴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산업은 우주 공간 사용마저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있는데요.
스타쉽의 경우 K주당 발사 비용 목표가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도 수천 달러만 있으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물론 통신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우주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성 방송, GPS 오차 보정 등에 활용되는 무궁화 위성 655가 무사히 우주로 향했습니다. KT-SAT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 위성 655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무궁화 위성이 발사된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 위성 555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655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데 약 한개월이 소요되며 올 연말까지 KT셋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 관제 시스템인 코스모스를 통해 궤도 내 테스트 IoT 등을 진행하고 품질 검증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본 소형 로켓 입실론 S가 연소시험 중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였고 일본의 충격은 컸습니다. 애초에 이 연소시험은 120초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2단 엔진에 대한 지상 연소시험 도중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30초 뒤에는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바다로 튕겨가는 모습이 NHK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입실론 S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소형 위성을 우주에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입실론의 크기를 키워 개발 중인 개량형 로켓으로 대형 로켓 H3와 함께 위성 발사 시장이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입실론 S는 작년 7월 아키타현 시험장에서 실시된 2단 연소 시험에서도 폭발 사고를 냈고 문제를 개선해서 이번 시험에 임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일본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로켓을 개발한 게 아니라 폭탄을 개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은 미국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가 유인달 탐사 임무에 뛰어들면서 달에서의 주요 전력원으로 차세대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각국은 유인 우주 탐사의 기저 전력원 중 하나로 우주 원자로를 고려하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원자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탐사선이나 로버 등은 전력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왔지만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면 태양광은 한계가 크기 때문에 기저 전력원인 원자력을 찾는 것입니다. 화력은 질량 대비 출력이 낮고 태양광은 직광판 열화 문제와 환경 문제에 따른 간헐성이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발사 사고 시 핵물질 누출 문제가 있지만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훨씬 큰 전력원입니다. NASA의 아르테미스 연계 화성 탐사 계획 문투마스 아키텍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을 주 유인 탐사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 이유로 달에선 밤인 14일 동안 영하 150도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없이 버텨야 하는 점, 화성에선 모래 폭풍으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가장 작은 원자로 중 하나인 히트파이프 원자로입니다. 물을 쓰는 원자로와 달리 액체 금속과 방열 파이프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 게 특징으로 파이프로 노심에서 열을 뽑아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료를 한번 넣으면 10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전체 무게도 3호티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28년 실증을 목표로 기업들과 히트파이프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러시아와 달 기지 원자로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원자력연구원이 2019년 설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창의형융합 연구 사업을 통해 달기지용 히트파이프 원자로 설계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로뿐 아니라 원자력 방사 성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RPS과 원자력 열 추진 NTP,
원자력 전기 추진엔 EP 등 추진 시스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인 RPS의 경우 원자력연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이미 지난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돼 전력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방사성 물질 사용이 금지된 UN 규범에 따라 이 전지에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우주에너지 중 하나로 원자력을 지정하고 심우주 추진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등 우주 원자력 개발 계획을 담아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통신과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만큼 우주통신, 우주원자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를 기회 삼아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국가 방위와 우주 탐사를 위해 SMR 활용을 촉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주 원자로에 고순도 전홍 추구라늄 HAL을 연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고농 추구라늄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도 원자로를 개발할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32년 발사되는 한국 달 착륙선에도 원자력 전지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주 원자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가기 전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눈치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더욱 담대해진 것일까요? 초유의 결정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조차 속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를 전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우크라이나에게 ATAKMS 사용과 이 항공무기를 함께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항공무기의 개입 자체가 게임 체인저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궁지에 몰려 다급해진 러시아, 급하게 전 세계를 향해 경고 아닌 경고를 날리고 있기도 한데요. 항공무기의 위력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인지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 또한 인상적입니다. 마치 항공무기가 비장의 한방이자 궁극기 같은 느낌인 것인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선과 인식, 그리고 러시아의 발악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도 쓸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이 지원한 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속보를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엄청납니다. 만일 2단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의 승리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게임 체인저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 체인저의 정체는 바로 한국산 무기로 바이든과 우크라이나의 최종 병기와도 같은 느낌이자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트럼프에게 위임하기 전 어느 정도 결착 상태로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적이나 진지하게 말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 고속기동 포병 로켓 NISTEM HIMARS 등을 러시아군에 사용하는 것은 어용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확전 우려를 이유로 들어 ATACMS 사용엔 제한을 뒀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서방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동맹까지 서슴지 않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도 확인되자 이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빌미를 제공한 이상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미 정부 당국자들 역시 뉴욕 타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 매체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한 사실은 무적이나 객관적이고도 웃겼는데요. 매체들은 러시아에게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선택이 최악 중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결국 북한군을 이용하면서 러시아 측에 이득이 된 것은 단 한 개도 없고 해외 국가들로 하여금 개입할 빌미만 제공해주며 자승자박의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체들은 또한 이는 북한에게 날리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너네 아무것도 안 되고 갱 엑스밥이니까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핵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해대며 마치 뭐라도 있는 듯이 행동했던 김정은의 현 수준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자국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약 1만 명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지난 11일 전선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미 당국도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에 뉴욕타임스는 1111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사용 승인한 ATAKMS를 이용해 쿠르스크 내 러시아군과 북한군 밀집 지역, 핵심 군사 장비와 물류 거점, 탄약고 및 러시아 내부 보급로를 타격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꾼 데는 북한군의 파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 당국은 이번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한 잠재적 이점이 확전 위험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파병의 대가를 치를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대신 한국산 무기라는 게임 체인저를 제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11 라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 역시 1만 1111 미국이 이같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대응하는 것은 러시아를 향한 압박은 물론 북한의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봉인되어 있던 한국산 무기까지 꺼내오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파병이 값비싼 실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1만 1111 CNN 역시 1만 1111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군 전투 투입을 확전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중대한 사항이고 이로써 미국 역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억압할 이유가 하나 없어졌다. 1만 1111 또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타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2달 뒤 있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의 협상 입지를 최대한 넓히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독재자 러버 트럼프다운 행보인데요. 하지만 이번 바이든의 허가로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계속 장악할 수 있다면 러시아에 빼앗긴 자국 영토와 교환하는 것을 향후 종전 협상에서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폭탄 발표에 당연히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 조치에 반발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며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괜스레 큰 소란을 떨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불길에 기름을 끼얹으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과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한국 무기 제공 가능성은 미국이 분쟁 개입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러는 게 당연했지만 말입니다. 벌어진 일인 것을 전 세계가 명확히 다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알고 있을 테지만 가장 두려운 이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새 변수에 맞닥뜨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포탄을 우회 지원했던 한국 측의 탄도미사일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어떤 미사일을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들을 비교하며 특장점을 전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보내 현지 군사기지에서 훈련과 적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만간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파트너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선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에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어떤 종류의 전술 미사일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KTSSM-II 미사일인데요. K239 천무에 탑재된 후 위성이나 항공기 등에서 탐지된 적군의 자산을 짧은 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판 에이테크스라고도 불리죠. 그러나 한국군이 운용 가능한 KTSSM-II의 수량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현무 2 전술탄 도미사일로 외형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사거리가 최대 300km인 현무 2호와 사거리가 500에서 800km인 현무 2B가 있는데요. 두 버전 모두 탄두의 질량은 997kg, 미사일 본체 길이는 12m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현무 3 지상발사 순항미사일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와 기능이 유사한데요. 사거리가 최대 500km인 현무 3호와 최대 1000km인 현무 3B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 발에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 양산에 착수된 가운데 중국 언론 소호닷컴은 블록 I의 개발로 한국이 러시아에 굴욕을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소호닷컴은 러시아의 S-300,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으나 우크라이나전에서 잇따라 파괴되면서 수요자인 각국의 박위 관계자들이 그 성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요 구매자인 중동 국가들은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들였으니 러시아의 방공망이 실전에서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이자 한국의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IIM-SAM-2 천공 II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우티는 32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 상당의 천공 11을 구매한 이라크 역시 25억 6천만 달러 약 3조 5,466억 원의 천공 II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도 35억 달러 4조 8천억 원을 들여 천공 11을 구매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방공 미사일로 중동에서만 거의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호닷컴은 한국의 천공2가 러시아 O300의 기술로 만들어진 점을 꼽으며 한국은 러시아 방공 미사일 기술을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등에서 더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방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S-300보다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로 한국의 방공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러시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더 첨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는 러시아에게는 큰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호닷컴은 드론 대응 레이저 시스템 역시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하는 기술이라며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높지 않아 일반 전원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사용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공격 한 번에 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편리함과 가성비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호닷컴은 러시아도 판치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이용해 드론을 막을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한 발당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수백 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드론 대응 레이저 무기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비용보다 낮아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소호닷컴은 만약 한국의 드론 레이저 시스템의 실전 능력이 확인된다면 한국은 드론 및 방공 미사일 기술에서 러시아를 넘어서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은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나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 가능합니다. 블록 1의 또 다른 장점은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포 아이언빔의 초기 모델과 비교할 때
블록1의 레이저빔 출력은 동급이고 사거리는 아이언빔보다 월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어떤 무기체 개가 고려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 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용 무기를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겠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는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아이과 155포탄이 유력하며 K9 자주포와 K2 전차도 거론됩니다. 제공 방식은 미국 수출 등 우회적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결탁이 더욱 노골화한다면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지원도 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 지상전 차원을 넘어서는 무기인 전술지대 지유도무기 KTSSM과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첨단 무기체계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지에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들은 북한군의 전술과 전투력을 분석하고 북한군 포로 신문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사시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폭풍군단의 작전 및 전술을 연구하면 우리 군이 방어 전술을 세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도 있는 한국 무기 목록들을 보니 러시아가 한국 무기를 경계하며 벌벌 떨만도 한데요. 과연 이 전쟁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올해 초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선 까닭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해야 한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대놓고 한국을 겨냥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국가들이 또다시 태도를 바꿔서 한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투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유럽의 요구를 거절하며 한국이 자기들의 뜻대로 끌려가는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북러 조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파병까진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북한은 파병을 결정했고 정예부대 수천 명이 지금 전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교전이 있었다는 소식도 나오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30일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핑계로 한국군의 참전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첫째, 공식 요청의 시점은 북한군 참전이 공식화됐을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공식화는 교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했으니 남한의 무기를 요구할 정당성이 생겼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받아주면 이후에는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무기의 종류는 일단 방공 시스템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 가운데 중거리 방어용인 천공, 대전차 방어용인 현공, 적어도 방어용인 비호복합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또 포와 포탄을 아우르는 개념인 아틀러리포, 포 전력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우크라이나가 155포탄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방어 시스템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와도 결이 비슷합니다. 셋째, 요청의 방법은 한국에 파견할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 있지만 미리 밝힐 수 없다고도 했는데 군수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유력해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특사로 보내 일단 방공 시스템 지원부터 요청한 뒤 포탄 지원 등으로 지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국 내에는 무기 지원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걸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 전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인 이상 한국이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이 그동안 무기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러시아 때문에 기다렸는데 러시아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었으니 한국도 기다릴 필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북한군 참전을 레드라인으로 볼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은 한국 안보를 위협할 첨단 기술 등이 북한으로 이전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등 핵심 기술을 이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넘길 수도 있고 이미 넘겼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달 22에서 24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무기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73%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국민이 느꼈던 위협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북러 조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이 남북 대리전으로 변화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크 대통령은 더불어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북한 측에 제공할 보상은 군사기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드론 관련 기술을 배워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는 이란 정부가 제공한 샤헤드 드론의 생산 시설이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군수 공장, 특히 드론 관련 공장에서 일하며 드론 제작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러한 드론 기술을 얻게 될 것이며 민간인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헤드 드론은 이란에서 개발한 저가형 장거리 자폭 드론입니다. 최대 비행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공습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자폭 드론 기술과 제작 경험을 쌓으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1월 5일 진행될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종전 협정이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월 31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어 동맹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을 받아들인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5일의 선거를 앞둔 미국은 선택지가 제한돼 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이미 전에 없던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적응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보다 기존의 제재를 보다 강력히 실행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 장거리 무기 러시의 본토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무기 재고가 부족한 미 정부가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기양양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기를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파병이 1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가 서방에 달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기화된 소모전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전장의 상황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 국내 방산 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주력 탱크인 KE 흑표의 성능 개량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적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한 능동방어 체계 APS 시스템을 탑재한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같은 시스템을 탑재한 KE 전차는 폴란드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KE 전차 생산국인 한국은 단 한 대도 APS 시스템을 갖춘 전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충남 계룡대에선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부스 내 성능 개량형 KE 전차의 실물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능 개량형 KE 전차는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포탑의 사면 모서리에는 각각 팔각형 모양의 APS 레이더, 360도 전장 상황인식 장치,
레이저 경보장치 LWS 등이 설치됐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전장 상황 인식 장치의 열화상 및 증강현실 카메라를 통해 내부 승무원이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다며 APS 레이더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탐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탑의 좌우 양쪽 두 곳에는 요격탄을 날릴 수 있는 하드킬 방식의 APS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전차의 APS 시스템 탑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검은색 고무판으로 커버링돼 있는 유탄 발사장치 뒤에는 성형장약 탄두를 가진 유탄 7발이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재 유탄 발사장치는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시스템과 같은 형태라며 해외 업체와 국산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탑 상부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설치돼 차량 외부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RCWS 앞에는 직사면체 구조의 드론 제머가 설치됐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치된 이 제머는 날아드는 드론의 정상적인 기동을 방해해 추락시키도록 고안된 장비입니다. 현대로템 측은 K 성능 개량형 시스템은 현재 폴란드에 수출을 진행 중인 K 폴란드형 KEPL 전차에 모두 장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폴란드는 K 전차의 2차 수출 이행 계약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차 계약은 한국에서 직수입해간 1차 분백 80대를 뺀 나머지 K 전차 물량에 대한 것으로 이중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KEPL 물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2차 실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산업계에선 현대로템의 폴란드 현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오는 11월께 폴란드 군비청이 K 2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EPL은 APS 시스템을 탑재해 적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에 단단한 방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우리 군이 쓰고 있는 K 전차에 APS가 없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APS는 레이더가 전차 주변에서 전차를 향해 접근하는 고속 비행체를 탐지하면 곧바로 요격탄을 발사해 격추하는 개념입니다. 적 대전차 무기의 조준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전파, 적외선 신호를 방사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으로 나뉩니다. K 성능 개량형은 소프트킬 및 하드킬 모두를 적용한 최신 전차인 셈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차, 장갑차 구매 계약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APS를 기본 사양으로 요구했습니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도입할 예정인 레오파르트 EA8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운용 중인 K 전차는 차기 개량형에서 APS 장착을 고려하겠다는 말만 나올 뿐 단 한 대의 전차에도 APS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K 전차 4차 양산을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1조 9,400억 원을 투입해 150여 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4차 양산에도 APS 시스템 장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이 APS 시스템 장착 관련 망설이는 가장 큰 문제는 구매 단가 상승입니다.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K 전차 개발 과정에서 이미 10여 년 전 APS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높은 비용 문제로 도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K 수입국인 폴란드의 APS 시스템 장착이 한국보다 빠른 것은 아이러니라며 저출산 심화 속에 군인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한국군도 각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투입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K방산 견제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 EU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약 20%인 EU 영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영국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 KMW사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택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의 가성비와 업그레이드 버전 K9A2의 성능을 앞세웠지만 독일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도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유럽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큰 사건 없이 포격만 이어가면서 전선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급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북한과의 관계를 빌미로 한국에게 적극적인 참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국방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고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꼼꼼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속내를 알고 보면 오히려 한국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수작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아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이번 발표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에 세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앞서 1일 진행한 브리핑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브리핑 후 문답이라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비자 면제 발표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에 나선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한중 관계가 친밀했던 역대 정권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있는 사실 초유의 멀립니다. 중국은 2013년에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제3국으로 환승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144시간 무비자 입국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전면 무비자 조치는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시끌시끌한 상황으로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사골시끌한 산류로로 가치두하는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한국 등 9개국 무비자 시행, 한국 무비자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들은 탐탁지 않다. 중국에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 아니냐. 한국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누구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한국은 중국에 올 자격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중국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한국이 비자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방간첩법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방간첩법은 국가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엔 중국 체류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대결 구도 고착화를 막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 면제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건 현재 중국 경제가 여행 수입을 확대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올해 5% 성장률 목표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지어 IMF는 지속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침체 수렁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탄소 흑연 제조업체 메르세는 지난달 중국 내 제조 공장 문을 닫았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한때 하루 10편씩 운행했던 미중 노선을 3편으로 줄였습니다. 곳곳에서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폭발 직전의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비자 면제를 해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작년 7월 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어 씨는 작년 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어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방첩법에서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무엇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건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 교민이 1년 가까이 기약과 정보가 없는 깜깜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런 의구심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사기관의 유리한 현지법으로 인해 어 씨의 가족은 어 씨가 체포된 이후 호텔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통보만 들었을 뿐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어 씨가 5월 정식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도 드문드문 편지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 씨의 가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다는데요. 중국 변호사로부터 중국 법상 사건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단호한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반도체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주로 갖고 있었고 어 씨가 기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다 한국인은 프로젝트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정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단속에 보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기술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이 기술 빼돌리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인재를 억류하는 행동까지 보이면서 한국도 중국만큼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19건, 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무려 5건에 달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술 유출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유출 수단이나 방법도 고도화돼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 중국처럼 간첩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하는 등 반대가 없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찍이 국정원은 기술 유출 범죄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법원도 양형 기준을 손보는 등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이 비자 면제책을 꺼내들며 한국인들에게 여행을 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반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건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자들한테도 규정이 적용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불신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 기관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9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수집에 따른 구류 벌금 등 신체 경제적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SNS에는 상하이 공항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홍콩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세관 통과 시 여직원 2명이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중국 공안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매우 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앞서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대만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됐던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중국 정부의 행동, 그냥 무시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